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방임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원망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만 제가 가진 분노의 근원을 파헤치고 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저는 홀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친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작은 구경의 총상,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197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그날 아침 어린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이제 겨우 7, 8살 된 흑인 소년에게 아비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월요일에 끔찍한 비극을 겪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슬픔과 충격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어린 소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아버지를 지배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제 오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옥죄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치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못하게 하려는 듯 이 장애는 항상 다른 동반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치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열어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비밀, 상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치료사 혹은 라이프 코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의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감정 조절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건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행 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장애의 특성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치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낙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그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인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구석을 비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방임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원망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만 제가 가진 분노의 근원을 파헤치고 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저는 홀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친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작은 구경의 총상,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197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그날 아침 어린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이제 겨우 7, 8살 된 흑인 소년에게 아비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월요일에 끔찍한 비극을 겪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슬픔과 충격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어린 소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아버지를 지배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제 오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옥죄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치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못하게 하려는 듯 이 장애는 항상 다른 동반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치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열어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비밀, 상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치료사 혹은 라이프 코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의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감정 조절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건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행 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장애의 특성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치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낙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그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인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구석을 비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방임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원망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만 제가 가진 분노의 근원을 파헤치고 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저는 홀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친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작은 구경의 총상,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197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그날 아침 어린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이제 겨우 7, 8살 된 흑인 소년에게 아비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월요일에 끔찍한 비극을 겪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슬픔과 충격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어린 소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아버지를 지배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제 오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옥죄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치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못하게 하려는 듯 이 장애는 항상 다른 동반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치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열어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비밀, 상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치료사 혹은 라이프 코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의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감정 조절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건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행 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장애의 특성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치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낙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그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인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구석을 비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방임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원망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만 제가 가진 분노의 근원을 파헤치고 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저는 홀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친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작은 구경의 총상,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197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그날 아침 어린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이제 겨우 7, 8살 된 흑인 소년에게
아비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월요일에 끔찍한 비극을 겪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슬픔과 충격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어린 소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아버지를 지배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제 오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옥죄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치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못하게 하려는 듯 이 장애는 항상 다른 동반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치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열어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비밀, 상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치료사 혹은 라이프 코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의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감정 조절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건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행 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장애의 특성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치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낙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그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인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구석을 비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한 사람의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유년기의 경험, 특히 부모와의 건강하지 못한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삶 속에 존재했지만 정서적으로는 늘 부재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감정을 인정해주거나 힘든 순간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아니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늘 바쁘게 일하셨고 저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서적 방임이 상처뿐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치유의 과정 속에서
저는 그 원망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해야만 제가 가진 분노의 근원을 파헤치고 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단절된 상태였기에 저는 홀로 그 여정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통해 아버지의 뿌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십 년간 우리 가족의 역사 속에 숨겨져 있던 비극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 번도 뵌 적 없는 친할아버지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인은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작은 구경의 총상, 할아버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던 겁니다. 197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새벽 5시 30분. 저는 그날 아침 어린 아버지가 차갑게 식은 할아버지를 발견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70년대 이제 겨우 7, 8살 된 흑인 소년에게 아비의 자살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심리 치료가 있었을 리 만무합니다. 아버지는 월요일에 끔찍한 비극을 겪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학교에 가야 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 모든 슬픔과 충격을 가슴 깊이 묻어야만 했던 어린 소년.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아버지를 지배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향한 제 오랜 원망과 분노는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연민과 이해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함으로써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옥죄던 사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치유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합니다. 제 경우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외로운 길을 혼자 걷지 못하게 하려는 듯 이 장애는 항상 다른 동반자와 함께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치유의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기로 결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치료사를 만나 꾸준히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명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치료사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마음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을 열어보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불안과 비밀, 상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진정한 치유는 시작될 수조차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털어놓을 수 있는 치료사 혹은 라이프 코치, 당신이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7년의 치료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작년에 제 치료사 선생님께서 써주신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치료에 참여하는 동안 감정 조절 장애, 불안 및 우울 증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의 건강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면에서도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실행 기능과 정신건강의 향상이 주목됩니다. 이것은 제가 7년간 쏟아부은 노력의 증거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장애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장애의 특성들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혹시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적인 사람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변화는 오직 스스로가 간절히 원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서
혹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당장 제 곁을 떠난다 해도 저는 이 치료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정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더 나은 방식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제 자신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명 방송인이 대중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고백한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에 보내는 차가운 시선과 낙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부디 그가 꾸준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그의 수많은 아이들을 위해 더 건강한 아버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 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보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내면의 상처를 방치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지지가 저희가 인간 마음의 어둡고 깊은 구석을 비추는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다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펜은 바로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비정상적으로 사랑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며 자신이 가장 특별하다고 믿는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최근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용기 있게 이 장애를 진단받았다고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이제 치유의 과정을 걷고 있다고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방송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 또한 자기애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고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통해 제 자신과 싸워온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아주 어릴 적부터였습니다. 저는 8, 9살 무렵부터 제가 다른 아이들과는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제 감정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제 감정,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언제나 한 겹의 유리창을 통해 보는 것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에 갇힌 외계인처럼 수많은 인파 속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였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다는 과대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제 내면에서는 매일같이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내면의 싸움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고 제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었습니다.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꼈을 때 저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017년 10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한 통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지금껏 저를 치료해주고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 보낸 첫 메일이었죠. 안녕하세요.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립니다. 저는 99.5% 확신합니다. 제가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된 후부터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매일 계속되는 내면의 싸움은 너무나 지치고 고단합니다.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한결같이 같은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이 장애와 정면으로 마주해왔습니다. 공감 능력의 부재와 싸우고 과대망상의 허상을 걷어내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내면서 동시에